자,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완전 중심부죠, 그죠? 그래서 지금쯤은 공부를 다 시작하셨어야 됩니다. 자, 통치체제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비변사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원에서 핵심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병자호란이나 이런 호란도 겪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전쟁을 겪고 나서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변사라고 하는 게 임시기구였어. 임시기구였는데 양난이 끝나고 나서, 즉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겼던 거야. 그래서 원래 비변사는 군사적 기구긴 했지만 그냥 임시적으로 군사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만들어졌던 그런 기구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전쟁이 너무 무섭네. 그럼 군사 준비를 해야겠다. 그럼 군사에 관련된 기구인 비변사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자. 그리고 아까 전쟁이었었잖아. 계속 임진왜란이든 병자호란이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비변사가 만들어져 있었겠지. 그래서 비변사에서 하는 기능들이 전쟁이 끝났으면은 그게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게 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비변사에서 중요한 업무들을 쭉 연계성 있게 봐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비정상적으로 전쟁이 끝났으면 비변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잠깐 쉬어야 되는데 비변사가 문을 닫지 않고 의정부가 하던 기능들을 비변사에서 중요한 안건까지도 다 처리하는,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좀 그런 군대에서 어떤 국가의 안보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군대를 대표하는 기구가 비변사였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볼 수도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비변사는 원래 뭐를 했던 기구다? 임시적으로 군사적인 일이 있었을 때 만들어졌던 기구였어. 그런데 전쟁을 겪으면서 비변사에서 그 전쟁의 업무들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비변사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던 거야.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비변사가 없어지지 않고 그 강화된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쭉 이끌어오고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원래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나 재정, 인사 문제까지도 다루는 최고의 통치기구가 됐던 거야.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최고의 통치기구는 원래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었단 말이야. 왕이 있고 왕과 의정부가 최고의 통치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비변사에서 최고의 통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왕권에 무엇을 가져오게 된다?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이 지금 현재 강화되어 있구나. 그래서 정치적으로 뭔가 조직도의 변화가 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다라는 것은 의정부와 왕의 권한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 개편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군사제도에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훈련도감이다라고 하는 직업군인이 생깁니다. 직업군인이라는 것은 월급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직업이 군인인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청처럼 해서 5군형 체계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고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거야. 농사 짓다가 어떤 군사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군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방에는 소고군을 두었지만 중앙에는 5군형 체제로 해서 훈련동합이라고 하는 직업군인이 생겼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제도 개편으로 갈게요. 자, 조세제도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편들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영정법이 실시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풍흉에 따라서 뭐 흉년이면은 좀 적게 걷고 풍년이면 많이 걷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관계없이 평형에 관계없이 걷는다라는 게 포인트. 그래서 토지 1결당 사두 걷는다. 그게 영정법입니다. 전세제도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공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특산물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동법이라고 해서 이제 특산물을 내는 건 힘드니까 특산물 대신 구하기 쉬운 쌀을 내라. 그게 대동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그런 조세제도가 아직까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 그치?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세금을 거둘 때 예를 들어서 뭐 기장에 대게가 많이 난다. 그러면 또는 기장의 미역이 맛있다. 그러면 이제 미역이나 대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그거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왕에게 바쳐야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는 세금은 토지에서 나는 세금대로 내고 특산물은 특산물대로 그걸 바쳐야 했는데 특산물이라는 게 굉장히 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 특산물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할당된 세금은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부자 양반이 있을 거잖아. 그 부자 양반한테 야, 내가 오늘 미역 5개 내야 되는데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네가 내 미역 5개 좀 대신 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양반들이 알았어 하면서 대신 내주고 나서 미역 5개를 대신 내주고 나서 나중에 받을 때는 미역 100개 값을 받는 거야. 그거를 박납이라고 해. 대신 내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미역 5개, 당장 미역 5개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대신 내달라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이자 붙여가지고 미역 10개 값, 50개 값 이런 식으로 받아내는 거야, 양반들이. 그러니까 훨씬 농민들은 힘들었겠지.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그러면 특산물을 사서 내지 말고 농민들 네가 제일 구하기 쉬운 게 쌀이니까 쌀로 내라. 그게 대동법이야. 그러면 그 대동법을 실시할 때 누가 좀 안 좋겠어. 이제까지 박납을 해주고 많은 이자를 받아먹던 양반들은 배가 아프겠지. 왜냐면 지 이자 받아 먹어야 되는데 받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양반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 그래서 양반들이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대동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존의 양반들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데 굉장히 많은 경기도 지방까지 실시하고 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100여 년 정도 걸렸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정확한 지금 연도가 기억나지 않는데 일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대동법을 정착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대동법이라는 건 뭐다? 간단히 말하면 특산물 대신에 쌀로 내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단순화 시켜준 거다. 자, 균역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역을 균등하게 하자. 그래서 1년에 2필 내는 걸 1필로 줄여준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어때? 전쟁 이후에 농민들 사는 게 팍팍하니까 세금을 좀 줄여줬다. 그지?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정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지금 우리가 붕당 정치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사화 배웠었어.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해서 사화를 배웠고 그 사화를 통해서 사림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사림 안에서도 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까지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그 붕당 정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보자. 자, 지금 동인 안에서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졌다. 그지? 그리고 북인은 강해군이라고 하는 임금님을 추대했어. 그런데 강해군이 중립외교를 펼치면서 자, 친명 배금 정책을 주장하는 서인들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고 인조 반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인들이 북인과 강해군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서인들은 이제 남인과 서로 상호 비판과 견제 속에서 정치를 운영했어. 그래서 지금 정치판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서인하고 남인이야. 그래서 초반에는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니까 정치적인 효능감이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붕당의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삼사와 서원이다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삼사와 서원. 자, 그러면 이제 붕당 정치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 하면 자, 효종 때 예속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속 논쟁. 자, 그래서 현종 때 우리가 예속 논쟁이 일어나는데 효종의 비가 죽고 나서 대비가 죽고 나서 이제 뭐 상복을 입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냥 말다툼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의 범절에 대한 논쟁을 했다. 그러면서 그 논쟁을 하면서 사실 뭐 상복을 일주일 입는지 한 달 입는지가 크게 뭐가 중요한 일이고 그자. 그런데 이제 자존심의 싸움인 거야. 왕이 누구의 말을 들어주느냐. 예를 들어서 뭐 동인이 며칠 주장하고 서인이 며칠 주장했다 치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대한 관심인 거지. 그지? 사실 며칠 입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겠지. 근데 자기네들끼리 그런 자존심을 건 서로 말싸움을 시작하는 거야. 그게 현종 때부터였다. 그러니까 서서히 가격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이 붕당 정치라는 게 현종 때 예속 논쟁 이후로 조금 서로 날을 세우면서 조금 서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환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드디어 피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숙종 때 와서 서로 저 당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걸 갖다서 반복하는 거야. 그래도 결국은 누구만 남냐 하면 서인이 살아남고 그 서인 안에서 또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돼. 그러니까 이 붕당 정치가 끝이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이 왕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붕당 정치 때문에 정치가 너무 어지럽다라고 해서 숙종 때부터 탕평책이라고 해서 이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 동인, 서인, 뭐 소론, 노론 상관없이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탕평책을 실시하게 된 거지. 숙종 때부터 실시된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서 완전히 탕평책이 자리 잡게 된 것이 누구부터냐 하면 영조와 정조 때다. 자, 영조와 정조 때는 탕평책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면 영종조의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일단 탕평책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영조 때는 탕평비를 세울 정도로 탕평책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붕당 간의 대립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고 왕권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고 제도라든지 뭐 속대전이라든지 이런 업적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정조의 업적은 뭐냐면 역시나 탕평책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간다. 자, 그리고 규장각과 장룡형이라는 걸 설치한다. 규장각은 이제 선비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고 서로 공부하는 그런 곳이다. 도서관 같이 그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장룡형이라는 개인 부대야. 정조는 예전 어릴 때부터 목숨의 위협을 많이 느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개인 부대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다. 그 다음에 수원화성을 건설했다라는 게 또 업적이지, 그지? 수원화성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야? 정약용이지, 그지? 자, 그 당시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 굉장히 조선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다라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을 마련했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의 업적을 따로 구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탕평책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정조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쭉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조는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 그러면 정조가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정조의 아들은 아직 어리란 말이야. 애기란 말이야. 그러면 애기는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가 정치에 이제 그 아기를 돌보는 중전이 정치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중전은 여자니까 또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니까 정치판에 완전히 등장할 수는 없는 거야. 적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전의 아빠, 중전의 오빠 이런 외가들, 왕의 외척들이 정치판에 등장해서 왕 대신 정치를 하는 거야. 왜냐면 왕이 어리니까. 결론은 왕인 거지, 그 사람들이. 그지? 그런 식으로 왕의 외척들이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막 정치를 해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벌어지는 거야. 그런 시대를 우리는 무슨 정치라고 하냐 하면 세도 정치라고 하는 거야. 자, 정조가 죽고 나서 이 세조 정치는 시작되는데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 동안 안동 김씨하고 분양조 씨가 다 헤쳐먹는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어떤 녹을 갖다가 나라의 재산을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헤쳐먹고 매간매직 관직은 서로 사고 팔고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풍량조 씨나 안동 김씨한테 잘 보여가지고 관직을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개판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렇게 돼서 세조정치의 폐단을 보면 굉장히 과거제도나 이런 것들은 뭐 의미가 없는 거지, 그지? 과거제도를 통해서 합격을 한다 해도 이런 권력자들한테 또 관직을 매간매직하는 일도 많았고 그 다음에 부패한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굉장히 심하게 걷어댔겠지, 그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암행어사 같은 것들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암행어사조차도 매간매직을 가제는 개편이라고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크게 효과는 없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세도 정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도 이제 뒤에 가면 뭐 흥선대원군이든 또 다른 정치적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선 후기의 정치적 변동, 요 단원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어떤 것들 나온댔지? 뭐 양난 이후에 정치적인 제도적 변화, 세금 변화도 있었고 비변사도 나왔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정치에서, 그지? 붕당 정치가 굉장히 심해져서 결국은 예송 논쟁과 황국을 통하면서 숙종 때부터 탕평책이 시작됐다라는 거. 그 다음 영정조의 정책적인 변화. 그지? 그런 것들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 단원은 만약에 이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아주 중요한 단원이니까 반드시 선생님이 뽑아줬던 그 포인트 한 3개 정도는 반드시 노트 정리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